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ISM 서비스업 지수, PMI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는데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이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연착륙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다소 걸릴 거라고 보면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둬야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껏 지수를 견인했었던 대형주들도 오늘은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네,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언제든 전화 문의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출석 체크해주시는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살련님이 또 나와주셨고요.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네, 러브스기님 오셨고요. 마그마님 오셨습니다. 네, 한콩이님도 오랜만에 또 댓글창에서 뵙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그리고 일치월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맨오브 와일드님 안녕하세요. 진정주린이님, 서단계 1년차님까지 모두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도 진단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두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상무부가 반도체 그리고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봐야 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특히 무역 전쟁은 트럼프 정부 때 심했었죠. 그래서 관세도 많이 높여놓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관세 4년 만기에서 자동으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유지시키기로 그냥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최근 정책이 그러면 유지 아니라 그냥 관세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하게 압박을 받으면 싼 제품이라고 느껴지는 중국 제품이라도 수입을 해서 이제 물가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완화 조짐이 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이 첨단 쪽에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데 반도체, 첨단하면 일단 반도체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중국이 20%가 육박하듯이 강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더 이상 기술을 못 따라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전기차 배터리 쪽이나 이쪽을 세계의 어떤 시장을,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장악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가두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도체와 AI, 첨단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를 특히 중국에 내줄 수는 없다. 미국 주도로 그것을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좀 살리고 장기적으로 하려면 기존의 어떤 정책으로 되지 않아서 친환경 관련된 투자를 강력히 해서 장기적으로 경기를 계속 좋아지게 만든다. 이런 게 주 정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뭐 지금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무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고 내수를 탄탄히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써서 주가도 방어도 하고 있고요. 환율도 방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저성장에 들어가 있다. 저성장 고착화 국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특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중국 입장에서 대미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된다면 증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 저성장 고착화는 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이루어지듯이 저성장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저성장이 계속 이어져서 고성장 못했듯이 중국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타 지역으로 개척을 좀 해야 되고 중국만 바라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쓰더라도 자국 정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사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배터리도 자국 내에서 생산한 거 위주로 벌써 정책을 써서 보조금도 자국 내 위주로 갔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세계적인 경기가 어려웠고 저성장을 하게 되면 나부터 살겠다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별 정책은. 그래서 수출 주도형 국가의 우리나라는 GDP의 한 37% 정도가 수출인데 그중에 중국과 미국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중국이 저성장 계속 이어지면 수출 증가가 쉽지 않겠죠. 그럼 특히 중국의 우리 비중이 높은 IT 쪽하고 반도체죠. 그 반도체와 IT는 미래 내년 정도까지도 업황이 살아난다고 회복하기가 아주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IT 쪽, 특히 IT 쪽은 시간이 좀 흘러도 쉽게 반등을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지수, 우리는 삼성전 하이닉스랑 시가총 20% 정도 되니까 지수의 급등이라든지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으로 계속 등락을 할 걸로 당분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고성장을 못하고 저성장 국면 갔을 때 한 12년 동안 2000포인트 내외에서 지수가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더라도 크지 않는 그런 지수 박스권을 예상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미중 갈등 이야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IT 업황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 중국 수출 관련주들은 플랜을 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국 내 정책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알 수 있었다만 이 미국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법안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 원자재 법안을 내세우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흐름까지 함께 파악을 해보셔야 이 중국 관련주들은 또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일치월장님이 보내주신 네이버입니다. 24만 원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그래도 24만 원이면 네이버가 지금까지 쭉 하락한 거에 비해서 나름대로 저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네이버가 과연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주가가 언제 반등할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네이버를 지금 들고 있는다면 언젠가는 수익을 맛볼 가능성이 좀 커질까요? 네. 언젠가는 당연하게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당연하게 32만 7천인 사상 고점인데요.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그럼 24만에 사가지고 비중이 20% 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32만 7천 돌파하면 거의 8만 정도 수익이 40% 정도 수익 나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기다리면 연간 4%네요. 단순히 계산하면 당연히 가죠. 저는 2027년도 이전에 32만 7,500원 사상 고점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네이버, 요건 저거네요. 잘못 봤네요. 네이버. 자, 46만 5천이네요. 네이버가 46, 5천원 당연히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24만 원이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싸게 샀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여기 그럴 때 과거에 작년 7월 달까지는 46만 5천 원에까지 갔을 때는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또 올라갈까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바닥에서 샀다고 생각했는데 또 빠지니까 10%도 안 빠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격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철저히 안 하고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실제가 어떻게 될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거 분석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물렸을 때 손절을 할지 얼마에 손절할지 아니면 내려가면 더 살지 이런 생각을 계속 미리 사전에 사기 전에 다 전략을 짜놓고 그때 매수를 가격을 좀 쌀 때 내려갈 때만 좀씩 산다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비중 조금씩 사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고 그런 형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 앞으로 그리고 네이버 자율주행차 한다면 네이버 관련된 게 자율주행이 되는 차 안에서 네이버 관련된 다 통합니다. 카카오로 통하듯이 앱 네이버 플랫폼이잖아. 기본 게임도 있고 다 있잖아. 관련된 뉴스뿐만 아니라 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지금 이쪽 플랫폼이 한 70%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수익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지금도 그렇듯이. 그러면 그게 이런 어떤 시대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그러면 사상 고점을 반드시 돌파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지금까지 주식시장 90년 역사 동안 장기적으로 실적이 우상하는데 주가가 따라가지 않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오히려 내려갔을 때 물릴 때 지금 손절할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기본적으로 30%는 채워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많이 계속 빠지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이잖아요. 마이너스 50%까지 빠졌는데 추가 하락한다고 10% 20% 하락하는데 그걸 팔아먹고 손절하고 불안하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거 잡아도 다 내려갔어요. 같이 물려 있어도 1등주를 사서 물려 있으면 다시 좋아지면 1등이 1등 하는 거지 꼴등이 1등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실패 없는 1등주는 많이 내려가서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면 주식 세상에 제일 쉬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한 거 그대로 놔두시고 21만 원 정도 가면 추가 10% 해서 비중을 30% 확보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네, 네이버 관련해서는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여기서 주가가 21만 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비중 확대도 괜찮다. 이런 코멘트 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금리 인상에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 종목 중 하나였는데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등이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1등을 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보니까 또 네이버가 대형주지 맞다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파골 묘조수님이 보내주신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21만 8,500원에 네,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솔브레인 21만 8,500원이면, 언제 진입을 하신 걸까요? 그래도 밑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수익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놓치셔서 많이 아까우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면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이 솔브레인 전망과 함께 앞으로 이 전략 세워주세요. 네, 솔브레인은 반도체 종목이죠. 반도체 종목은 지금 뭐 업황이 삼성전자 내려가 하이닉스 내려가잖아요. 관련된 장비 쪽 다 내려가는 거예요. 반도체 소재 쪽인데 그러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근데 또한 경기가 회복되면 또 가장 빨리 가는 게 반도체 쪽이에요. 그럼 반도체는 지금 업황 회복, 경기 회복이라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아무리 싸게 사도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잠깐은 먹었다가 또 금방 내려가고. 이 솔브레인 관련된 소재 쪽에서 이쪽 분야에서는 뭐 알아주는 회사인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그래도 이 전방 산업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익이 올해 보면 잠깐만요. 보면 영업이익이 보시면 올해 매출액은 9%, 내년에 9%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을 보면 2,239억, 컨센서스 2,500억. 영업이익이 작년에 워낙 급등했다가 그다음 올해는 절대적으로는 증가율 낮지만 18%, 내년 12%니까 두 자릿수 성장하죠. 이익 성장.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데 관련된 매출 성장이 9% 내외 정도는 내년까지도 이건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경기 성장이 뭐 3%, 2%밖에 안 되는데 한 7, 8% 성장하는 회사들은 매출 좋아지는 회사는 괜찮은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내려가진 않고 고객사들이 다양히 안정적이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은 그나마 크게 줄진 않아요. 그런데 주가는 내려가죠. 지금 21만 원대에서 지금 20만 5천 이렇게 내려가는데 최근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위기고 국내가 위기고 전부 다 위기일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위기 같이 와요. 그죠? 위기가 끝났을 때 회복하고 빠르게 갈 때 사상 고점 또 돌파하는 것은 최고의 주식만 끊임없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 시장이 그래서 빠지는 거죠.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저평가된 구간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적정 주가예요. 그런데 시장이 조금 좋으면 기본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내외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년 5월달까지 한 25만 정도로 보고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될 것 같고요. 37만에서 많이 빠졌죠. 그 다음 기술적으로도 두 번째 마지막 하락 구간이에요. 여기가 하나 둘 거의 지금이 오히려 조금 두세 달 11월 달을 본다면 강력 매수 구간입니다. 20만 초반은. 그래서 지금 비중이 뭐 적으시면 더 사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5%니까 지금 다른 뭐 15% 비중이면 15% 더 사도 되는 종목이에요. 더 내려가면. 그래서 이 기본 20%는 사도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현재 저평 안정적인 이익과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은 아니지만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관련해서도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유 의견 주시면서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서 적절한 구간에 또 한번 추가 매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솔브레인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권희천 님이 보내주신 해성 DS입니다. 62,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20%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그래서 종목 진단 꼭 부탁드려요.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해성 DS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3일 연속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네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박스권 구간을 잘 지켜주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왜 그럴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 해성 DS가 여러 증권가에서 앞으로 호실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줬어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손절가와 목표가가 있다면 그 두 가지 부분도 잡아주세요.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한번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올해부터 이익이 급증하죠. 2천억 정도. 매출도 급증하고 내년부터는 뭐 평이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주를 받은 거라든지 그래서 급성장을 좀 했습니다. 급성장을 한 상태에서 2천억 정도면 지금 시가총액 8천억이니까 4-5배밖에 안 되죠. 그죠? 영업이익에 영업이익에 8천 그렇게 되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업황은 특히 패키징 업황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경기가 죽으면 또 금방 안 좋아져요. 그만큼 소재는 조금 더 영향이 덜한데 뭐 패키징 회사 이런 쪽은 물건이 재고가 쌓이면 지금 반도체 재고가 많이 칩 재고 쌓이면 당연히 다른 것도 재고 칩이 재고 삼성전자 칩이 재고가 쌓인다는 얘기는 완성품을 덜 만들겠죠. 그 칩을 이용해 만드는 IT 것 이런 거. 그러면 패키징 할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예상했던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예상했던 실적이 안 나오고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았던 것은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에서 앞으로 나빠지니까 급락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슈보다도 추세적으로 급락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올해 급등했다가 그러면 이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특히 고평가지 현재 실적 좋은 걸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6개월이나 1년 6개월 정도 뒤에 실적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IT 쪽에서 반도체는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 반타작돼요. 그래서 가장 차트라든지 경기를 잘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도체로 가면 수익 날 때도 몇 배가 금방 나고요. 내려갈 때는 또 금방 내려가니까 손실 본상 엄청 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매매하기 어려워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아직 추가적인 하락은 할 걸로 보여요. 저는 4만 이하도
업황을 보면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반등했다가 끝없이 안 좋아집니다. 정말 침체가 확실히 벗어난다고 하면 그때부터 꿈틀거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보시면 경기 나쁠 때 밑에서 보세요. 왼쪽에도 보면 끝없이 내려갔죠. 이렇게 지루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2000 코로나19 이제 올라갔잖아요. 다시 또 내려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20%죠.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다. 62,000원이면 급등할 때 사신 거죠. 아니면 내려왔다 샀다. 최근에 요 63,000원이니까 7월달이나 8월달에 후반에 샀다면 이 차트, 일반 차트, 일봉 차트만 보니 그런데 실제로 주봉 차트라든지 와 주봉 차트 이렇게 많이 올랐네. 월봉 차트 보니까 급락했구나. 여기에 급등과 급락. 이렇게 많이 올라 사람들이 급등시켜 팔아먹은 거죠. 주도 세력은. 그럼 내려온 주식을 내가 여기 샀자는 거죠. 그 내려온 주식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늦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남들은 여기 급등시킬 때 개인들 유도해가지고 팔아먹고 건손이 그 다음에 내려오니까 사람들 다 떠났는데 나만 들어갔으니까 끝없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 높지 않은 보유해도 뭐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괜찮은데 저는 절반 정도 10%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반등하면 파시고 10%는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10%판 것은 4만 이하 그럼 다 재미있으면 단가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이 세부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절반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해성DS는 절반 매도하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하실 때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성DS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최병훈 전문가님과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네,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과 함께 할 종목은 이제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 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프레임 패키징 관련한 종목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업황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 부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공급보다도 이제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면서 그게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에게도 실적과 관련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언제 개선이 될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법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흐름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이광무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도 참 우중충한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섹터가 그리고 이 테마성 움직임이 뚜렷했던 이런 종목들, 애플 관련주들인데 최근에 이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 아이폰 14가 출시된다는 소식에 그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애플 XR 기기와 관련했던 종목들이 움직였고 오늘은 또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상용화된다는 소식에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애플 관련 종목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애플 관련돼서는 볼 수 있는 종목 영역이 좀 다양하고요. 일단 스마트폰 쪽으로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은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14에 대한 이 렌더링을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좀 이제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M자형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이제는 인피니트 5 이 디스플레이처럼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부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페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XR 기기에 대한 관심, 저는 뭐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플랫폼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애플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XR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쪽에서,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 새롭게 이제 출시되는 기기 형태인데, 사실은 이제 아이폰 이 컨텐츠 이용하는 데서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콘솔 게임 쪽에서도 이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따라서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 관련된 종목들 두루두루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내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묶여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 더 눈여겨봐도 괜찮겠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14죠. 네, 출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이 스마트폰 아이폰 14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핸드폰을 바꿔야 하는데 이번에 아이폰 14를 써야 할지 아니면 갤럭시 쪽으로 갈아타 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기종 쓰는지 궁금하네요. 애플파이신가요? 아니면 갤럭시파이신가요? 여기에 저에게 참고할 수 있는 의견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공부 대박나자님이 보내주신 CJ ENM이고요. 21만 6천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지 최대한 손실 없이 빠져나오고 싶다고 요청을 주셨거든요. 네, 그도 그럴 만한 게 21만 6천 원이면 정말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거의 전고점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매수를 하셔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의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손실을 이렇게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21만 원대 가격대가 상당히 좀 저도 놀랍게 보여지는데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1만 원대 가장 최근의 가격대가 2019년도입니다. 지금 3년이 다 돼가는 시간인 거죠. 일단은 가격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CJ ENM이 이제 주가가 바뀌기 위해서는 CJ ENM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제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좀 남아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점도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좀 신뢰성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화 됐던 내용 중에 하나는 OTT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해외 OTT 플랫폼에 대비해서 국내 OTT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아직까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CJ ENM에 대한 관심이 돌아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CJ ENM 가급적이면은 지금은 좀 관망해서 좀 주가가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21만 원대 갖고 있는 주가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주가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의 손실 확정에 대한 부분들도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서 저는 일단 보유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CJ ENM 추가 매수해서 평 단가를 낮추실 계획도 생각해 보셨던 것 같은데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나요? 그래서 이 CJ ENM은 섣부르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언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볼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두시고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애플 쓰더니 삼성으로 바꾼다고요? 근데 저도 최근에는 제 주변 사람들이 갤럭시 괜찮다고 삼성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좀 혹했거든요. 지금까지는 항상 애플 쓰다가 삼성 쪽도 괜찮다는 생각이 지금 댓글 보니까 더 확고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AS가 삼성이 더 괜찮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 제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의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망둥이 님이 보내주신 E&D입니다. E&D 29,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E&D가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잘 갔거든요. 그리고 29,000원이면 제가 정확히 언제 진입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최근이라면 정말 강심장을 갖고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오르는 추세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올랐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 이걸 계속 들고 가면 좋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유럽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전망은 괜찮아 보이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E&D 같은 경우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대미 투자에 대한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29,000원대 가격대가 최근에 접근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단기적인 위치에서는 전고점 위치를 만나서 윗꼬리가 좀 연출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기 성향으로 접근하셨다면은 바로 어제 위치 32,000원 위치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면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겠다라면은 저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와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와중에 이제 원자재 공급에 대한 걱정을 좀 크게 키우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역할이 양극재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양극재의 주요 소재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고체 공급하는 E&D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간접적인 반사 얘기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E&D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괜찮다,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대까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이라면 29,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이라면 전고점 위치에서 어제 윗꼬리가 나왔었던 32,000원 가격대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기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E&D 전망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중장기적인 플랜까지 짚어주셨으니까 E&D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유럽 원자재법 쪽에서 E&D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반영을 해보시면서 고려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 저랑 입맛이 좀 비슷하신가 봐요. 이 많은 생선들 중에 삼치가 더 맛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삼치가 좀 더 쫄깃쫄깃하고 뭔가 뼈가 많이 없어서 먹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앞산솔님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익사하면 갈치가 제일 먼저 덤벼든다고요? 물놀이 항상 조심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거든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SM 엔터테인먼트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69,700원이고요. 네. 그리고 70%, 70%요. 70% 비중이 꽤 높으신데 혹시 언제 진입하신 걸까요? 현재 보유 비중은 56.7%, 70%요. 좀 낮추셨네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이게 그냥 조금 더 놔둬도 될 건가 아니면은 그 타이밍을 좀 알고 싶어서요. 타이밍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타이밍 관련해서 전략 짚어달라고 요청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이 SM 네. 원래 70%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매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일단 비중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면은 75,000원 위치에서는 좀 1차적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저는 연말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요, 일단 가장 큰 실적이 나오는 것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활동에 따라서 실적 변화가 큰데요. 일단 이제 보통의 이제 성수기라고 본다라면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그 연초에까지에 이어지는 콘서트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주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 신곡 발표라든지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리오프닝 되는 시점에서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변화가 상당히 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요. 일단 연말까지 기대해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SM이 직접적으로 했을 때 네온시티에서 어떤 건설에 대한 포맷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SM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내년 상반기쯤에 좀 프로젝트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서는 SM이 또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 있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했을 때 실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도와준다라면은 내년 상반기 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SM에 대한 주가는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연말 그리고 내년에 가까워질수록 좀 주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좀 보유하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홀딩하셔도 좋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75,000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신다라면은 저는 가격적인 흐름보다는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뭐 길어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SM 엔터테인먼트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꼭 정리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75,000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75,000원대에서 그때까지는 좀 바라봐도 좀 두고 봐도 좀 괜찮다는 거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네. 네. 네네.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부분 참고해 주세요. 네. 네, SM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이쪽으로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티스트 활동들이 조금씩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게 지속되면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엔터주 들고 계신 분들은 실적을 민감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관찰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아비코전자 12,8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이광무 전문가님께 꼭 부탁드린다고 콕 집어서 요청을 주셨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아비코전자는 DDR5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다. 이런 평가를 제가 많이 봤어서 저도 궁금한데 아비코전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조정 나왔을 때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져도 저는 자신 있게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DDR5 관련된 수혜주인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DDR5가 본격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시기가 아직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정되었었던 인텔의 CPU에 대한 출시가 좀 지연이 되면서 그 CPU가 출시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제품들, 뭐 반도체부터 해서 기판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이제 쓰일 것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인텔의 서버형 CPU의 출시가 미뤄지는 만큼 D램부터 해서 반도체 그리고 기판 그리고 아비코전자가 공급하고 있는 수동 부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본격적인 성수기를 지금 밀어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주가의 향방에서도 아주 크게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비코전자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수동 부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좀 나아지고 있는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성수기라고 생각되는 거는 DDR5가 본격적으로 풀릴 때, 그리고 그 시점은 인텔의 서버형 CPU, 사페어 레피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출시될 때. 근데 시장에서는 원래 상반기 때 출시될 것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지연이 되면서요, 하반기 내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기업들이 이 서버형 CPU 혹은 이제 이 서버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출시 시기가 아주 미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힘든 시간을 좀 경험하고 있지만은 기다리신다라면은 본격적인 지금 같은 뉴스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시점은 다가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중에서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DDR5에 대한 이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니고요. DDR5가 풀렸을 때 DDR5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력에 대한 소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존에 있었던 DDR4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DDR5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수동 부품들 아비코전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혜가 크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주가에 대한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등락에 대한 위치가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움직였었던 박스권에 대한 밴드가 올해도 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박스권 하단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10,000원 선, 그리고 상단의 위치는 13,000원 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박스권 상단에 있는 가격대를 같이 지니고 있는 것보다 아직까지는 사페어 레피지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공식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박스권 하단 쪽에서 매수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올라선다라면 저는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도 넘어갈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비코전자가 사실은 가격 단가는 크지는 않지만은 새롭게 바뀌는 이 수동 부품에서는 단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직전에 있었던 실적보다는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신고가 예상하면서 주가 대응하자. 대신에 이제 현재는 인텔의 신제품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응하신다면 13,000원대에서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고요. 그리고 11,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10,000원에 근접했을 때 그때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관찰님이 여기 댓글에 9월 말에 인텔 CPU 공개가 있는데 거기가 매도 시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전문가님 말씀 중에 언급이 된 것 같거든요. 인텔의 공개 전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13,000원 구간을 짚어주셨으니까 이 안에서 비중 축소 이렇게 해보시고 또 나머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투자 전략의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왕비비빅 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57,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제가 차트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딱 치솟을 걸 알고 들어가신 건지 정말 잘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셔서 수익은 이미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 최고가를 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해요. 13만 원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좀 하락을 했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욕심내서 13만 원 구간까지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님 이 대주전자 재료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 전고점 위치와 연중 매물대 위치까지 올라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더 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10만 원대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 2차 전지 가장 좀 믿음이 좀 깊은 산업이 2차 전지 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를 좀 재촉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이 뉴스들이 이어진다면은 주가도 10만 원대를 돌파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만 원대 돌파한다면은 직전에 있었던 정고점 위치,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중 신고가 위치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했을 때 12만 원 정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10만 원 돌파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는데 12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주전자 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굳이 먼저 내려올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2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이야기 해주시면서 일단 1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만 원까지 노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대주전자 재료 통해서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다 가져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 두 가지 포인트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대주전자 재료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이 또 여러 가지 종목들 5가지 종목들이나 함께 진단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2차 전지에서 올라온 대주전자 재료였는데요. 최근에는 2차 전지 안에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종목들, 그게 2차 전지인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오르고 있는 애들만 오르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내가 잘 노리기만 한다면, 잘 다루기만 한다면 내 포트폴리오에 빨간불을 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언제든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 진단쇼에 들고 오시면 또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니까요. 언제든 12시에 찾아오셔서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끝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보니까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쭉 하다가 지금 아직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1.54%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2372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25% 하락세 나타내면서 769포인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 시장은 아까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오르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직까지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팔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 주체 모두 매도세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특징이 될 만한 게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전기전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많이 팔고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대형주들 쪽에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수도 함께 좀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